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80대 초반 할머니입니다. 원래 남편과 둘이 살다가 남편이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뜨고 아들 넷에서 함께 살려고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자 사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저랑 같이 산책하러 가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저 집 며느리는 정말로 시어머니한테 잘하는구만. 너무 부러워.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죠. 에이, 어머님이 다 잘해주시니 그런 거죠. 동네면 동네 지인들 사이에서 저희 며느리는 그야말로 천사 며느리였습니다. 정말 잘했거든요. 시아버지가 투병하던 와중에도 늘 병상을 지켰었고 매번 괜찮다는데도 밥이며 반찬이며 해다 날랐고 말이죠. 아이고, 네가 너무 고생이라 나는 이제 네가 그만했으면 싶은데. 저는 이런 거 해드리는 게 인생의 낙인걸요. 그리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신데 이렇게라도 갚게 해주세요. 인생의 은인, 며느리가 저와 제 남편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며느리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시집을 엄청나게 잘 온 여자였거든요. 그것도 남들이 보기에는 허락한 저희 부부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다들 저희 집 며느리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한마디씩 하곤 했어요. 저 집 부부가 정말 대단한 거야. 나 같으면 저런 며느리 절대 허락 못해. 그치. 아무리 사람만 보는 거라고 해도 그런 사정이면 절대 못하지. 이쯤 되면 저희 며느리가 어떤 사정을 가진 사람인지 궁금들 하시겠죠. 엄마,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조금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이길래 이렇게 입을 떼기 힘들어해? 언젠가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해준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저희 부부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기는 했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이 범죄자야. 지금 감옥에 계셔. 어지간한 것은 각오하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놀랍긴 하더군요. 며느리의 부모님은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대에서는 나름 유명한 부부 사기꾼이었어요. 친구, 지인, 친척들에게 수십억의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그냥 전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잡혀서 지금 깜빵에 있는 사기꾼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서 부모님과는 거의 교류가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버려져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본 적은 몇 번 되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혼자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도 물론 가지 못했고 제대로 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반면 우리 집은 잘 사는 편에 속하는 집이거든요. 시아버지가 재산이 꽤 있으신 편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물려받은 돈이 많기도 했고 또 남편이 의사였어요. 저는 딱히 직업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저도 저희 친정이 동네에서는 나름 유명한 유지였기 때문에 돈이 많은 집안이었고 말입니다. 당연히 저희도 반길 수 없었고 주변에서도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건 맞아? 무슨 말? 부모님이랑 교류 없이 할머니 손에서만 자라서 엄마, 아빠 잘 모른다는 말. 그게 왜? 너는 너무 사람을 잘 믿고 순해서 문제야. 그거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 사기꾼의 자식인데 걔가 하는 말을 어떻게 다 믿어? 사람에 대한 편견을 함부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그게 나쁜 것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지만 조건이 그 정도가 되니 사실 편견을 아예 갖지 않기란 불가능에 가깝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느리를 처음 소개받기 전까지는 이 결혼을 반대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크게 하기는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한번 만나나 보라는 아들의 설득에 며느리를 처음 만나게 된 그 자리에서 사실 저는 며느리를 마음에 두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참 차분하고 참하고 순하다. 첫인상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살짝 주눅 들어 있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본인도 본인의 조건을 알고 있으니 저희가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겁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안쓰러웠습니다. 어딘가 주눅이 들어있는 그 모습도 자꾸 눈치를 보는 듯한 그 행동들도 말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자기 할 말이나 저희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는 신뢰도 갖고 말이죠. 아들이 왜 저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겠더군요. 며느리가 첫 인사 후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중이고 너랑은 중간에 친분이 있는 지인도 없을 텐데 저 아이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냐? 라고 말이죠. 사실 저희 부부가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사기를 칠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우연한 만남, 뭐 그런 게 있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의외였습니다. 민지 친구예요. 민지는 제 여동생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조카였습니다. 민지? 네. 민지 고등학교 동창인데 원래 공부도 잘했대요. 그런데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못 가고 그런 것 때문에 민지가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종종 만나서 마시는 것도 사주고 뭐 그랬다고 하던데요. 저는 민지 생일날 우연히 만나게 된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신뢰가 확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다면 일부러 접근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을 테니까 말이죠. 사실 저는 그 아이가 집이 가난하다거나 부모님이 범죄자라거나 한 사실보다도 혹시나 우리 아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 아닌지 하는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면 한시름 놓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회적인 시선이 시선인데 나는 당신이 나보고 속물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이 결혼을 그렇게 쉽게 찬성할 수가 없어. 아니요. 저는 남편의 그 말에도 충분히 동의했습니다. 쉽게 허락할 수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도 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자주 얼굴을 보고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약 1년 정도 며느리와 결혼 전에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 찾아와서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라는 게 쌓였습니다. 남편도 완전하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의 빗장을 한 겹 벗긴 것 같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 너희가 결혼하겠다면 나는 내 재산을 내가 죽는 날까지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니들이 아닌 너희 엄마한테 다 줄 거야. 결국에는 너희들한테도 돌아가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나는 결정했다. 그러니 니들이 이거 동의하면 결혼을 해도 좋다. 라고 말이죠. 그냥 작은 안정장치 같은 거라고 남편이 저에게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하게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러니 당신도 약속해. 나한테 받은 재산 훗날 당신이 죽기 직전까지 아무한테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어허! 저는 남편의 그 닥달에 그러겠다고 일단 대답은 했습니다. 그래야 결혼을 허락할 것 같기도 했지만 또 저도 솔직하게는 완전히 믿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 순순히 그러겠다고 했던 거겠죠. 지나고 보니 남편이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뭔가 본인이 찝찝한 구석이 있었으니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아들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시키고 보니 정이 더 많이 들었어요. 아이가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힘들게 살아온 것, 뭐 그런 것들이 말이죠. 학교 가볼 생각 없니? 저요? 대학이요? 그래,
공부 잘했다며. 공부머리 있는 애들은 하면 금방 다시 잘하던데. 한번 해봐. 제가 며느리 대학도 보내줬어요. 공부를 잘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며느리는 곧잘해서 대학도 꽤 괜찮은 곳으로 들어가 졸업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와 남편을 은인이라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며느리와는 잘 지냈습니다. 뭐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며느리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좋은 며느리였다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에게 잘하고 감사함을 알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에 저에게 묘한 말을 하나 하고 갔습니다. 자네, 절대 자네 살아있을 때 재산 자식들한테 나눠주지 말게. 알겠어요. 참, 걱정도 많네. 내가 괜한 말 하는 거 아니니까 꼭 알겠지? 그 당시에 뭐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받고 나서 어디에 버리고 갔다는 둥, 재산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부모에게 해를 가한다는 둥, 그런 뉴스들이 난무할 때였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것을 보고 혼자 남을 제가 걱정되어 그런 말을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들네나 딸네가 저희 재산에 대해서 뭐라 입을 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기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듣고 지나갔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남편은 어떤 직감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아프다 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빈자리는 참 크게 느껴지더군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병원에 오래 있어서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어쩐지 집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랑 시장 가실래요? 어머니, 오늘은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시도 때도 없이 집을 찾아와 저와 뭔가를 함께 하자고 말하기 시작했던 게 말입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어딘가 싱숭생숭한 저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자주 집으로 찾아오나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집에 사람이 자주 찾아오니까 별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안 나서 좋기는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쯤 손주들이 하나둘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하더군요. 어머님은 이 집 너무 안 크세요? 집? 하긴 혼자 살기에는 크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있어. 그죠? 저희도 애들 나가고 나니까 둘이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큰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딘가 허하기도 하고. 어머님도 당연히 그러실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아들과 며느리도 그 집이 크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다면서 말이죠. 제가 사는 집과 아들네 부부가 사는 집은 크기가 비슷했거든요. 그리 멀지 않은 위치이기도 했고요. 어머님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들어오실래요? 빈방 많아요. 어느 날 며느리가 지나가는 듯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진지하게 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농담으로 듣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도 그럴 만할 것이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 스스로 선택하겠어요. 아무리 제가 성격이 무던하고 우리 둘 사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지. 세상 어떤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냐? 그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뭐고 집에 사람 하나 더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불편하다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건데 그게 어른이면 더 그렇지.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고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실 생각 없으세요? 다 늙어서 무슨 됐어. 에이, 다 늙었으니 더더욱 같이 살아야죠. 저도 가족 없이 외롭고 어머님도 외로웠고 외로운 사람들끼리. 네가 뭐가 외로워? 남편 있지 않니? 그 사람 요즘 엄청 바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랑 둘이 함께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집에 어르신이 있는 게 마음에 안정감도 오고
좋더라고요. 어머님을 위해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정말로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이죠. 제가 앞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며느리는 말투가 차분하고 조리 있게 잘해서 참 신뢰가 되는 타입이거든요. 그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정말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비랑은 이야기가 다 됐니? 애비야, 어머니랑 같이 사신다면 좋다고 하겠죠. 그래도 그게 아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같이 사는 게 불편할 수 있어. 네가 좋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와 함께 산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그걸 불편해하는 자식들이 많다는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었고 말이죠. 저는 애둘러 거절하는 마음으로 한 말인데 며느리는 정말로 아들아이에게 물어봤더라고요. 저와 함께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니들이 불편하지 않니? 저는 정말로 하나도 안 불편해요. 어머니와 같이 살면 저야 좋죠.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정말 복받은 노인네라는 말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집안의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은 서로 안 모시겠다고 미루려고 안달이라는데 저 집은 같이 살자고 자식이 부모를 설득하러 온다고 말이죠. 그래, 그러면 나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마. 그리고 그때 그 고민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결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도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쯤 며느리가 이런 말을 저에게 종종 했었어요. 애들 독립시키려고 하니 돈이 여간 많이 드는 게 아니네요. 애비가 저를 못 믿나 봐요. 월급을 자기가 관리하고 저한테는 생활비만 준다는 거 있죠? 이 나이에 제가 용돈 받아 써야 한다니까요. 뭐 그런 식의? 사실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돈이 얼마 없다. 아이들이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해서 그런 돈이 많이 든다. 친구들은 명품 가방 몇 개씩은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다는 식들의 말입니다. 지나가는 푸념으로 그런 말들을 털어놓기는 했지만 그게 결국은 제 안에 쌓이고 쌓여서 세뇌 같은 걸 당한 것 같았어요. 제 재산을 며느리에게 좀 줘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했던 거 보면 말이죠. 나중에 들었는데 그런 방법 또한 사기의 수법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안 됐고 불쌍한 사람인지를 꾸준히 이야기해서 그렇게 믿게 하고 자신을 도와주고 싶게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이라니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재산의 얼마 정도를 이번에 아들 집에 들어가면서 정리해서 아들네에게 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며느리에게는 용돈하라고 따로 얼마를 줘야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며느리를 뭘 믿고 부모가 사기꾼이 아닌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와 며느리가 봐온 세월이 30년에 가까웠어요. 그 정도면 솔직히 알 만큼은 다 알고 만약 작정하고 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연기를 했다고 해도 그게 진짜 모습이라고 믿을 만한 세월입니다. 자그마치 30년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는 한 가족이라고 믿을 것도 못 믿을 것도 없이 이 정도면 가족이 된 거니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제가 아니랬다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야 드네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참에 재산을 조금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상관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 며느리는 제가 재산을 정리한다는 말에도 크게 흥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며느리를 신뢰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돈에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그 태도가 말입니다. 어쩌면 일부러 그랬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집도 정리하고 재산도 어느 정도는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며느리가 지나가듯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만약에 재산을 정리하실 거면 시기는 언제가 돼도 상관없지만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 번에? 네.
알아보니 그 편이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고 또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 번에 나눠서 하면 복잡하잖아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더군요. 제가 고민하는 얼굴을 하자 며느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언제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실 건데 그런 게 뭐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니까 며느리의 말은 이제 자기 집에서 제가 먹고 자고 다 할 거고 나이든 노인이 돈을 어디에 따로 크게 쓸 일도 없으니 재산을 정리할 거면 한 번에 다 하라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고 말이죠. 물론 당시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기는 했지만요.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며느리와 아들과 함께 지낼 건데 내가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 필요한 애들 더 잘 쓸 수 있는 자식들 주자. 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재산을 정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었던 건데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남편이 준 재산, 그리고 집을 판 금액까지 정확하게 반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아이에게 줄 준비를 맞춰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안 서운해해? 서운? 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른 모시는 건데 정확하게 반 나눠서 딸이랑 아들한테 주는 거 말이야. 5년 중에 자기가 더 받는다고 알고 있을걸? 에이, 그런 애 아니야. 그런 애도 아니고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뭔가를 더 하는데 남이랑 똑같은 대접받으면 서운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어?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할걸? 아휴, 나는 아무리 잘해봐야 며느리일 뿐이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네. 그래? 다들 그렇게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살기는 며느리랑 살면서 딸이랑 똑같이 재산을 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이죠. 뭐 생각해보니 그런 것도 같아서 딸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아들아이에게 재산을 더 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딸아이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재산이 정리되었어요. 그렇게 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아들아이 집으로 들어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쯤에는 다 늙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설레거나 들뜨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사는 곳의 환경이 바뀐다고 생각하니 그런 감정이 들기는 하더군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의 기분이 무척 좋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물론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그 감정은 바닥으로 처박히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이사를 하는데 제가 아는 아들 집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차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더 가까운 길을 알고 계시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아니었어요. 아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길을 잘못 드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운전기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은데 이 주소 맞아요? 제가 아들네 집 주소를 보여주며 운전하시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고개를 갸웃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며느님이 알려주신 주소는 여기가 아니었는데요. 네? 며느리가요? 일단 가보시죠. 어머님이 다른 주소 보여주실 건데 그래도 일단은 본인이 알려준 곳으로 모시고 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하셨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짐작이 되지 않더군요. 어딘가 불길한 좋지 않은 예감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는 했으니 그 차를 타고 계속 그들이 안내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차 안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받지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도착해 짐을 내리기 시작한 곳을 보고 제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요양원? 다름 아닌 요양원이라고 떡하니 적힌 큰 간판을 봤거든요.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으로 보낸 거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당황해서 멍한 사이 제 이삿짐이 하나둘 차에서 내려져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리 며느리에게 설명을 다 들은 듯 아무런 동요 없이 일만 할 뿐이었어요. 제가 그들을 말리려던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였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제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말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당연히 아들네 집으로 간다고 믿고 있던 저를 뜬금없이 이렇게 요양원으로 데리고 온 거니까 말입니다. 무슨 상황이냐고요?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는 며느리는 제가 그간 봐오던 며느리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처음 보는 표정, 그리고 처음 듣는 말투였어요.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고 아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어머님은 그러면 정말로 진심으로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산다고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 먹도록 그렇게 순진하시니 이런 일을 당하죠.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오늘부터 어머님은 여기서 사시면 돼요. 내가 왜 여기서 살아? 그러면 어디 가시게요? 저는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집도 절도 없으시잖아요. 돈도 하나도 없으시고. 어딜 가실 건데요? 제가 멍한 얼굴로 입만 뻥끗거렸습니다.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주고 나서 저는 돈이 없었어요. 어디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며느리가 비웃듯 웃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며느리가 저를 향해 지었던 표정이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이제 저는 어머님이 필요 없거든요. 제가 평생 어머님 비 다 맞춰주면서 산 게 정말로 제가 착해서 그랬을 걸로 생각하세요? 그게 다 돈 때문이었다는 거냐? 당연하죠. 돈 아니었으면 다 늙은 노인에 뭐가 좋다고 내가 거기서 수발을 들고 앉아 있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하기 싫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며 며느리는 정말 치가 떨린다는 듯 온몸을 떨더군요. 아무튼 앞으로는 어머님이랑 볼 일 없으니 여기서 친구분들이랑 즐겁게 사세요. 며느리는 그렇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붙잡고 다시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들은 이걸 다 아냐? 알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알려보세요. 알릴 수 있으시면.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저에게서 휴대폰을 확 빼앗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손이 덜덜 떨려오네요.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아들이 나를 안 찾을 것 같아?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요양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미 다 이야기해놨어요. 그이는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이사 오기로 한 것도 모르는데 무슨 가만히 있고 말고예요. 그냥 여기서 쥐 죽은 듯이 사세요. 공기도 좋고 친구들도 많고 좋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이죽거리더군요. 평생을 눈치 보면서 비 맞춰준 값 받은 거예요. 저는 그니까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은 제가 들고 나르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랑 손주들 위해서 쓸 거니까. 그것도 너무 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차를 끌고 가버리더군요. 그리고 곧이어 나온 요양원의 직원들에 의해 저는 어떤 방 하나로 옮겨졌습니다. 정신도 없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힘없이 그들에게 끌려갈 뿐이었어요. 그렇게 요양원에서 주는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해왔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굴었던 며느리의 모습이 사실은 저희 집 재산 때문에 억지로 참아가며 저에게 잘해준 거였다니 말이죠. 그리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본인은 그간 참고 살았다고 하는데 뭘 참은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 한번 해본 일이 없어요. 혹여나 저의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질까봐 말이죠. 전화 한 통만 써도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을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쓸 수 있냐 물었지만 그곳은 전화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말이 요양원이지 거의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주변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전화는 마음대로 쓸 수 없고 80 넘는 노인이 이런 곳에서 탈출하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그리고 분해서 그리고 그런 며느리에게 속아서 살 아들을 생각하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평생을 속여온 며느리에게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절대 함부로 쓰게 해주지 않는 직원들에게 순응하는 것처럼 굴면서 방심하는 틈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빈자리가 보이는 것을 보자마자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다. 일단 길게 통화 못하니까 듣기만 해. 엄마? 무슨 일이야? 안 그래도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찾아갈까 했었어. 그런 딸에게 제가 지금 있는 곳의 위치를 대강 설명해주고 며느리가 나를 이곳에 가둬놨다는 말만 하고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엄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가 왜 여기 있어? 딸아이가 놀라서 정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울컥한 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엄마를 여기 가뒀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저뿐만 아니라 딸아이에게도 좋은 올케 행세를 해왔거든요. 그러니 딸아이의 입장에서도 며느리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건 당연히 한 번에 믿을 수 없는 일이기는 했습니다. 직접 이런 일을 당한 저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으니 말이죠. 저의 설명을 들을수록 딸아이의 표정이 구겨지다 못해 험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 당연히 화가 날 만한 일이기는 했을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딸아이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를 가만히 잡았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일단은 조용히 있어봐. 그리고 여기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여기 좀 오시라고 말 좀 전해줘. 이 사람이 누군데? 변호사.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그리고 이번에 전 재산을 정리할 때 도움을 줬던 변호사분의 연락처였어요. 전에 남편이 지나가듯 한 이야기가 기억났거든요. 혹시나 만약에 재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날이 오거든 이 변호사한테 꼭 연락해보고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물론 제일 좋겠지만. 딸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저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며느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물론 괘씸한 게 너무나도 많았지만 어떻게 그 세월을 저를 속여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버릴 생각부터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며 우리 며느리만한 며느리 없다고 생각했던 저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바로 다음 날 요양원으로 변호사가 왔습니다. 저는 차분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어요.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물려준 재산을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황 증거가 확실하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준 돈이라고 해도 재산 반환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편분께서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따로 유언장을 써두신 것도 있습니다. 네? 남편이요? 그리고 변호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며느리를 믿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를 믿는 저를 불안해했고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 만약에 자신이 죽고 제가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만약 부인분이 죽기 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이 생기면 자신이 준 재산도 다시 반환하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써두셨어요. 그
그게 재산을 다시 찾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변호사와 소송을 하기로 이야기를 끝낸 후 며느리에게 연락을 넣어달라고 요양원 측에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거는 몰라도 며느리와는 연락이 바로 될 수 있게 이야기해둔 모양이더라고요. 어쩐 일이세요? 나를 여기서 꺼내줄 생각은 정말로 없는 게냐?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해요? 이것도 늙어서 그런 건가? 없어요. 없다고요. 너 정말로 내 재산 때문에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잘한 거니? 내가 당신 재산 아니었으면 당신 같은 노인네한테 고개 숙이면서 입안에 혀처럼 굴 일이 뭐가 있어? 진짜 이렇게 귀찮게 할 거예요? 그래도 생각해서 공기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놨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어디 시설 안 좋고 독방 같은 곳에 가둬두는 그런 요양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네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그만 건들라고. 진짜 왜 이렇게 오라가라야, 짜증나게. 그리고 그때였어요. 야, 너 나한테 진짜 죽어볼래? 아가씨?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 며느리만 부른 게 아니었거든요. 딸아이도 불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겨놓고 싶었거든요. 재산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며느리의 실체 모습을 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딸아이가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어요. 이게 다 어머님이 꾸민 일이에요? 뭐? 우리 엄마가 꾸민 일? 네 년이 꾸민 일이겠지. 네가 우리 엄마 요양원에 보냈잖아. 딸아이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경찰까지 오고 나서야 사태가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간 이상 당연히 아들도 알게 되었고 말이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여보. 며느리는 아들의 등장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지금 와서도 의문인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아들이 아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그렇게까지 치워버리고 싶었나 하는 마음이 들 뿐입니다. 오빠, 인연이 우리 엄마 요양원에 처박아둔 거 알고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요양원이라니? 아들은 정말 영문을 하나도 모르는 얼굴로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여자인 줄 정말 몰랐다는 말이야? 딸아이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찍은 동영상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아들의 표정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놀라고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는 건 부모의 처지에서는 가슴이 아픈 일이니까요. 당신,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여보, 내 말부터 들어봐. 이거 정말 당신이 다 이렇게 한 거야? 어머니 요양원에 가둔 게 정말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뭐야? 아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리는 사색이 된 얼굴로 벌벌 떨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 울먹이다가 뭔가가 생각이 난 듯 울음을 삼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랬겠어. 어머님이 그동안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셨단 말이야. 재산 가지고 협박하고. 당신 나 알잖아.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야. 나를 괴롭혔다고. 내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제 모든 인생과 가족을 걸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혹시나 그 아이의 과거를 잘못 건드려 상처라도 받을까봐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했습니다. 그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신이 모르는 게 그런 게 있다고.
내가 모르는 거? 뭐, 당신이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가둔 거?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말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자신을 붙잡는 며느리를 휙 하고 팽개치고는 저에게 와서 손을 잡더군요. 고생 많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못난 자식 때문에 어머님이 이런 꼴을. 아니다. 됐다. 저는 가만히 아들의 어깨를 쓸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그런 제 모습을 눈을 흘기며 바라보고 있는 며느리를 말이죠. 며느리는 분해 보였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다 들통이 난 걸 말이죠. 그러면서도 아들이 자신과 함부로 이혼까지는 못할 걸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결국 이혼을 통보하자 정말로 돌아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이혼을 해줄 것 같아? 그리고 내 앞으로 된 재산도 이미 있는 거 몰라? 그거 다시 내가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다더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미 준 건데 어떻게 돌려받아? 변호사 말로는 반환 소송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이다. 며느리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 중이라는 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듯 했어요. 악랄한 노인네. 그 나이에 돈이 뭐가 필요해서 이미 자식한테 준 돈을 다시 뺏어가? 이것만 봐도 당신이 악랄한데 누구 탓을 하냐고. 며느리는 아글아글 써가며 난리를 쳤지만 결국 그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며느리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드릴게요. 당연히 이혼당했습니다. 해주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소송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제 손주들, 그러니까 며느리의 자식들도 자신의 엄마를 부끄러워했고 말이죠. 동네에 소문이 쫙 났거든요. 재산 때문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폐륜 며느리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했던 소송도 승소해서 며느리에게 줬던 재산을 도로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거의 빈털터리로 이혼까지 당한 채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말입니다. 게다가 남편은 물론 자식들에게도 외면받게 되었으니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받는 셈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함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을 위해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 대가라고 말이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가만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이제 돈도 없고 네 뒤에 가족들도 없는데 누가 네 편을 들어주고 도와주니? 어느 날 찾아와서 저에게 그런 악담을 하며 협박을 퍼붓는 며느리에게 제가 사실을 제대로 말해줬습니다. 현실을 좀 알고 있으라고 말이죠. 그런 제 말에 표정이 확 굳어지더군요. 당신이 다 망치고 빼앗은 거잖아. 말은 바로 하자. 나는 망치고 빼앗은 적은 없어. 이 모든 일은 네가 스스로 자처한 거다. 네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너는 나한테 물려받은 재산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을 거야. 당연히 이혼할 일도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을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런 제 말에 잠시 멈칫하던 며느리는 다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탓이야, 당신 탓이라고. 일찍 죽지 왜 오래 살아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당장 죽어버려. 결국 그날도 고성방가로 주변에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와서는 며느리를 보고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한 번만 더 어머님 귀찮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다시는 어머님 찾아오지 마. 알아들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우리 같이 산 세월이 있잖아. 그 같이 산 세월을 배신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아들은 그렇게 냉정하게 말한 뒤 저를 데리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저랑 같이 사시죠. 됐다.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아들은 계속해서 같이 살자고 저를 설득 중이에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중이고 말입니다. 앞으로야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일단은 지금은 그럴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들에게 뭔가 불만이 있다거나 그래서는 아니고 그냥 지금 마음이 그러고 싶지 않아요. 뭐 언젠가는 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게 불안장애라고 하더군요. 뭔가 충격적인 일을 겪거나 한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올 수도 있다는 말에 지금은 약을 먹으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며느리를 보면서 사람을 믿는다는 게, 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얼마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체감 중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아마 며느리도 굉장히 많이 후회하는 중일 겁니다. 지나가는 듯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 어머님이랑 같이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나간 일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그런 결정을 한 것도 실행을 한 것도 본인인데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 늙어서 그냥 자식들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두지. 결국은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이 컸기 때문에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꼈고 믿었으니까요. 요즘 제가 상태가 좋지 않음을 딸아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평소보다 자주 찾아와 어딘가를 가자고도 하고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딸아이와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마 그것 아니었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겪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을 일이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겪음으로써 가족이 얼마나 큰 울타리가 되고 또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도 말이죠. 며느리는 아마 평생을 거쳐 엄청난 후회를 할 겁니다. 나이를 1살, 2살 먹어갈수록 더더욱 말이죠. 제가 나이가 이만큼 들어보니 알겠는 건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가족들을 다 잃은 거잖아요. 그것도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이 스스로 자처해서 말이죠. 당신 사람 너무 믿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불안해서 그래. 그래도 우리 가족들 나이인데 이제는 아껴주고 사랑해줘야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믿지는 말라는 거야. 사람 그렇게 믿었다가 언젠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되면 상처가 크니까. 에이, 그래도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언젠가 남편과 나눴던 대화가 문득 생각이 나네요. 남편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을까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따라 남편이 더 보고 싶기도 해요. 이 양반은 꿈에도 한번 안 나타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잖아요. 너무 오래 살아서 내가 이런 꼴을 다 본다 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꼴을 본 만큼 오래 산 제가 잘못이 아니라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그런 생각 말이죠.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복수를 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이 복수가 시원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뒤끝이 씁쓸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제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로 많은 생각들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 산책할 시간이 다가와서요. 규칙적으로 규칙적인 시간에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끔찍해도 원망하고 싫어했습니다. 보통 어른이 돼서는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기 나름인데 얼마나 힘들고 서럽고 그랬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5살, 6살 때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때를 가끔 떠올리게 되면 괜시리 평소 꾸지도 않던 악몽을 꾸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되도록이면 떠올리려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어쩐지 오랜만에 그동안 제 마음속에 꽁꽁 숨겨오던, 묵혀오던 이야기들을 꺼내야만 할 것 같아서 정말 인생 처음으로 저의 사연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저희 엄마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빠와 결혼을 하게 된 것도 둘이 연애 중에 어쩌다가 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 때문에 엄마가 괜히 아빠라는 사람한테 인생을 저당 잡힌 것 같아서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그냥 저를 지워서라도 둘이 결혼하지 말지. 그렇다면 적어도 엄마는 행복했을 텐데. 아빠는 어린 제 기억에도 참 가정을 돌보는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와요? 라고 이야기하며 연락도 없이 밤이든 새벽이든 자기 멋대로 들어오던 아빠를 안쓰러운 목소리로 붙잡았고, 아빠는 엄마가 그러던 말던 남자가 밤에 들어오면 밤에 들어오는 거고 새벽에 들어오면 새벽에 들어오는 거지. 어디 집안이라는 여자가 그런 걸 묻고 난리야. 라며 참으로 가부장적으로 저희 엄마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라며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아빠를 보내기 일쑤였죠. 비록 지금이야 아빠의 행동이 무척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원망하고 있지만 저 역시 어린 시절에는 그냥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밖을 나돌았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아빠가 저랑 놀아주고 함께 해줬으면 해서 어느 날은 밖에 나가려는 아빠 바지자락을 붙잡고 아빠, 나랑 놀아줘요.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아빠가 하나뿐인 딸의 간절한 부탁에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일 만한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아빠를 미워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빠는 제가 붙잡던 엄마가 붙잡던 단 한 번도 저희 모녀의 말을 들어준 적이 없었고 어린 저야 그냥 아빠가 놀아주지 않아서 서운한 정도에 그쳤다지만 엄마는 아마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어렸던 저한테 아빠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을 수도 없고 게다가 엄마는 너무 일찍이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하느라 친구가 마땅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외할머니네, 즉 저에게 외갓집이 되는 식구들과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연을 끊고 사는 것 정도는 아니었지만 들어보니까 외할머니는 엄마와 아빠의 결혼을 무척이나 반대를 했다고 해요. 너 그놈이랑 결혼할 거면 우리 집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라. 애는 치워. 하지만 그런 외할머니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였고 이미 뱃속에 숨쉬고 있는 저를 지울 수 없었기에 외할머니의 간절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빠와 결혼을 해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 덕분에 외가 쪽과는 사실상 인연이 거의 없는 상태로 엄마 혼자 외딴 기러기처럼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렇게까지 해서 아빠를 선택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엄마와의 결혼을 매일매일 후회했죠. 이놈의 애만 안 생겼어도 내가 결혼 따위 했을 리 없는데 애 생겨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됐잖아. 내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이놈의 집구석에서 이러고 있고 죽고 싶다. 진짜 죽고 싶어. 언젠가 술을 먹고 한 아빠의 말에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 저의 귀를 막아주었던 엄마의 노력이 무색하게 아빠는 시도 때도 없이 아이가 있어서 너무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어릴 때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저는 점점 자연스럽게 아빠에 대한 기대를 버렸던 것 같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빠에게 놀아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아빠에게 쓸데없이 말을 거는 일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 엄마한테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내가 설거지 해놨어. 우리 딸이 설거지 했어? 잘했네. 아유, 고마워라. 일로 와. 엄마가 뽀뽀해줄게. 엄마와 제 사이는 참 애틋하고 돈독했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요. 아빠란 존재가 있었으니 기댈 곳은 서로의 품뿐이었어요. 전 엄마 힘들까봐 집 청소도 하고 엄마 힘들까봐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를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얼마나 같은 반에서 친해진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엄마 혼자서 힘들고 외로울까봐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애들이 놀자고 해도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집에 갔죠. 그러던 어느 날은 어떤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야, 세롬이 너는 왜 맨날 집에 가야 한대? 집에 뭐 재밌는 거라도 있어? 어? 아니, 그냥. 친구의 천진한 질문에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집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집안일 한다고 그 어린아이가 학교 끝나면 얼른 집으로 달려갔던 거죠.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엄마는 제가 매일같이 본인 때문에 일찍 집에 다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늘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죠. 세롬아, 엄마 위에서 빨리 안 와도 돼.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세롬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아. 엄마는 그게 좋아. 세롬이가 나이에 맞게 아무 걱정 없이 자랐으면 좋겠어. 하지만 저는 외려 그런 엄마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미안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도 못할 사람이었고, 솔직히 제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 아닌가 싶어 제 나름대로의 자괴감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저의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문제로 아빠에게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걸 잠결에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상하게도 아빠가 저랑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데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내심 아빠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였을까요? 차라리 그냥 이대로 더 이상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고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고도 어렴풋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울면서 방구석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엄마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당장 병원에 실려가야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빠가 들어왔는데 잔뜩 술에 취한 얼굴로 제게 그러더라고요. 네 엄마 엄살 피우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순간 너무 화가 나 아빠에게 대거리를 했습니다. 아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빠 같은 사람 경찰서에 가야 해. 그런데 제 말이 아빠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건지 아빠의 얼굴이 붉게 변했고 저도 순간 너무 무서워 뒷걸음질을 쳤어요. 다행히 엄마가 절 위해 아빠를 막아서서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어났을진 장담도 못하겠네요. 그렇게 겨우 엄마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가려 하는데 그때 아빠와 바람피고 있던 상간녀가 문 뒤에서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자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여자 버리고 새 살림 차리는 거 맞지? 나 자기랑 살 날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렇다니까. 걱정 마. 이놈의 징그런 집구석 곧 나갈 거니까. 정말 아빠에 대한 증오가 그토록 끓었던 적이 없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만들고 본인은 상간녀랑 하하호호 웃으며 미래 계획이나 세우고 있다니. 그때 아빠가 아니라 처음으로 짐승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른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 바람이 이루어진 건지 뭔지 정말로 아빠는 며칠 뒤에 본인의 짐을 싸서는 집을 나갔어요. 허망한 눈길로 거실을 돌아다보던 엄마가 기억이 나지만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당장은 아빠가 없어서 허전하고 그럴지언정 아빠가 평소 우리에게 잘해주던 사람도 아니었기에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섣부른 생각이었나 봅니다. 제가 9살이 되던 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왜 이상하게 그날따라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부터도 학교가 끝나면 제깍제깍 집에 갔지만 그날은 어쩐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원래 그날은 처음으로 학교 끝난 후에 집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서 친구네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친구 생일에 초대받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녀와야지. 엄마가 용돈 줄 테니까 친구 생일 선물 예쁜 걸로 사서 다녀와라. 그리고 내일은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무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편하게 놀다 와. 알겠어, 엄마. 아이고, 우리 딸 이쁘기도 하지. 근데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아프긴 하나도 안 아파. 우리 딸이 있는데 엄마가 왜 아파? 엄마가 쥐어준 돈 몇 푼으로 문방구에서 친구 생일 선물까지 사서 엄청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학교 수업이 끝날 무렵에 갑자기 너무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을 맞은 친구한테 선물만 전해주고 너무 미안하다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뒤에 종이치고 선생님이 종례를 하자마자 누구보다 먼저 밖으로 나와서는 집을 향해 끝없이 달렸어요. 학교랑 집이랑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한 걸음이 꼭 1000걸음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도착했고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 있었습니다.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엄마였다면 딸이 최대한 이런 참혹한 광경을 늦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딸이 늦게 들어오는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역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친구네 생일 파티에 가기로 약속을 한 날 그렇게 거실 한복판에서 나쁜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한테는 전화를 해봤자 받지도 않고 엄마가 평소 전화번호를 적어두었던 수첩을 뒤져서 평소 교류 한번 제대로 없다던 외갓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금 연로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할머니, 엄마가 하며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다행히 외할머니가 저의 전화를 무시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와주신 덕분에 엄마는 거실 천장에서 내려와 바닥에 몸을 뉘울 수 있었고 그 길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어쩌면 좋니? 할머니랑 같이 가자. 할머니가 보살펴줄게. 졸지에 고아원에 가게 될 위기에 처한 저를 외할머니가 데리고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의 막무가내 결혼 이후로 엄마를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의 연을 끊을 만큼 엄마를 미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제 이름도 알고 있었고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울었던 게 외할머니였거든요.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밥과 좋은 옷을 제공해 주셨으며 가끔은 정말 평범한 할머니와 손녀 사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친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거 먹어라. 아가, 잘 먹어야 키 크지. 엄마는 갔으니 이제 엄마 생각은 말고 학교만 열심히 다녀라. 알았지? 나머진 할미가 알아서 해줄 테니. 네, 할머니. 그래도 나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래. 할미도 그렇다. 일로 와라, 아가. 할미가 안아줄게. 아직도 할머니가 자주 묻혀주신 깻잎조림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마 외할머니가 없었더라면 엄마를 잃은 슬픔에 저는 굉장히 힘든 사춘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외할머니가 계셔서 저를 돌봐주시고 생각해주신 덕분에 비록 엄마를 잃은 슬픔 자체야 제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을지언정 그 일로 인해 제 스스로를 갉아먹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이후로 중학교 3학년 때 급작스럽게 큰이모 집과 외삼촌 집을 전전해야 했거든요. 제가 중학생이 막 되었을 때였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나마 마음 줄 수 있는 가족을 연달아 잃은 저는 대체 이제는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있는 저를 보며 이모들과 삼촌들은 쟤는 누가 데려가? 라며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은 이후로 더욱 그랬습니다. 고아원에 가기도 무섭고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처럼 나를 사랑으로 맡아줄 사람도 없고 어떤 연유로 큰이모와 작은 외삼촌이 선택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년에 한 번씩 큰이모 집에서 살았다가 작은 외삼촌 집에서 살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모도 그리고 작은 외삼촌도 가정이 있었기에 집에는 애들이 있었는데 정말 뭐래도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한 번도 그분들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필요한 건 당연히 많았죠. 하지만 늘 얹혀 사는 존재, 짐이라는 생각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제가 원하는 걸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큰이모나 작은 외삼촌이 저를 대놓고 면박을 주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제때제때 밥도 챙겨주셨고 가끔 가다가 옷도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반겨주는 느낌은 아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스스로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 저를 어느 정도 잘 대해줬기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자 외삼촌네 아이들이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얹혀 사는 주제에 무슨 밥을 그리 많이 먹냐? 그냥 대충 먹고 가지. 얘들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야, 너 어제 우리 엄마가 옷 사줬다며? 무슨 거지 주제에 옷은. 엄마, 애 옷 사주지 마. 거지한테 사주는 건 돈 아깝단 말이야. 차라리 그 돈으로 나 학원 보내줘. 애들 좀 봐. 그만 안 하니? 세롬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 나가볼게요. 외삼촌은 자기 애대로 혼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뜯어말리진 않았어요. 그게 다 저에게 상처가 됐죠. 어른이 제 편을 들어줘야 할 상황에 그러지 못하니 아이들은 점점 더 저를 하대했고 어느 순간 절 이 집의 한효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 슈퍼마켓 가서 빵 좀 사와봐. 내가 왜 가야 해? 너 우리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애잖아. 그니까 네가 내 심부름도 해야지. 거지 주제. 특히 그 집 큰딸은 덩치도 저보다 몇 배로 크고 무서웠는데 틈만 나면 제게 심부름을 시켜댔어요. 저는 그걸 고스란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아이가 자기 부모 몰래 제게 신체적으로 상처까지 입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땐 차라리 공중 화장실에서라도 먹고 자고 지내는 게 속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없어 어디도 못 가는 제 현실이 부모가 없는 고아라는 제 처지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습게도 그때는 아빠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만약 아빠라도 와서 내게 돈이라도 좀 그런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가끔씩은 외삼촌에게 묻기도 했어요. 혹시나 아빠에게 연락이 온 게 있는지 말입니다. 안 왔는데? 왜? 아빠 보고 싶니?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그 인간이 보고 싶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 가장 강렬하고 더럽고 무서운 기억만 심어놓고 간 그 인간과 한 공간에서 숨도 쉬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다시 보게 된다면 엄마를 대신해서라도 한 사발 욕을 퍼부어 줄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제가 당시 필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그맘때쯤에는 빨리 어른이 돼서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른 성인이 되어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 살아야 큰이모도 작은 외삼촌도 저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조금씩 알바를 했습니다. 어차피 공부를 원래부터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대학에 갈 생각도 그때는 없었어서 그냥 고졸로 빨리 고등학교만 끝내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어찌저찌 전문대를 나와가지고 졸업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만큼 빨리 혼자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바로 집을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해봐야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겠어요. 모인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거는 일단 먼저 밖에 나간 다음에 몸으로 부딪혀서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큰 이모나 작은 외삼촌은 이제 성인인데 바로 독립을 하겠다고? 라면서 어느 정도는 겉으로 걱정해 주셨지만 제가 강건하게 독립을 이야기하니까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뒤이어 그분들이 저 몰래 그래도 입 하나 줄어서 편하네. 돈 나갈 데 없겠어 이제. 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땐 기분이 처참했어요. 끔찍하던 학창시절을 지나 포기할 뻔했던 대학 생활은 꽤 재밌었습니다. 비록 전문대라서 2년만 다니면 됐지만 당시만큼 제 인생에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전문대 자체가 졸업을 하고서 바로 취직을 생각하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도 있었고 게다가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도 참 괜찮은 애들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인생은 그나마 성인이 되고서부터 조금씩 풀리는 팔자였는지 대학을 졸업하고서 거의 한 달, 2달 안에 바로 합격을 하게 된 작은 회사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던 당시 저의 사수였어요. 세롬 씨, 이 문서 파일 저장할 땐 이 형식으로 하면 돼요. 다음부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봐요. 잘하고 있으니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남편은 잔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사수다 보니까 신입인 저의 곁에 딱 붙어서 일을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뭐든 자상하게 알려주었고 친절했어요. 당시 저희 회사는 야근도 많았던 회사였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이 사수였기 때문에 뭐라던 남편과 함께해야 했습니다. 정말 과장 좀 보태서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늘 남편과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러다 한 몸 되겠어요. 오늘도 야근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짜장면? 전 아무거나 좋아요. 세롬 씨 먹고 싶은 걸로 먹어요.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착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함께하며 제가 마음을 주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남편도 저를 이성으로서 보고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함께 일을 하게 된 지 약 1년 만에 연인이 되었죠. 회사에는 당연히 비밀로 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공과사가 뚜렷한 사람인지라 저희가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청첩장을 줄 때까지 아무도 저희가 사귀는 사실을 몰랐을 정도예요. 그래도 시댁 어른들을 만날 땐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제 환경 때문에 그랬죠. 남편도 그걸 눈치챘는지 저에게 얼른 무슨 일인지 말하라며 재촉하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사실 자기한테 말할 게 있는데. 나 결혼식장에 올 수 있는 부모님이 없어. 자기도 알다시피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연락할 길이 없어.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허나 그 다음엔 저를 그저 안아주며 괜찮다고 부모님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해주더라고요. 남편의 위로는 참 따스했습니다. 덕분에 마음은 좀 놓였죠. 허나 남편이 절 달래주었다 해도 시부모님을 뵐 때까진 그래도 마음 한켠이 늘 불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아휴, 어서 와요. 이름이 세롬이라고? 예쁜 이름이네. 우리 아들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일단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남편만큼 무척이나 좋은 분들 같았어요. 제대로 된 부모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제가 탐탁치 않고 아들인 남편에게 조금 더 좋은 여자가 오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가정 사정을 다 들은 시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했네. 그래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줘서 내가 다 고마워요. 라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혼자서 남편과 정말로 언젠가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는 날이 오게 되면 남편과 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히 연애도 아니고 평생 함께 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조금 무섭기도 했고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에는 참 아까운 사람이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만 봐도 너무 반듯하고 괜찮았거든요. 요즘이야 부모가 없고 그런 게 아주 흠까지는 아니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른들 사이에서는 좋지 않은 인식이 남아 있었는데 제가 결혼했을 때는 더 그랬거든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솔직히 그런 가정 환경을 다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했고 지레짐작하며 상대방 부모님이 날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에 저는 결국 무사히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 좋은 일은 겹쳐 생긴다고 제가 남편과 신혼집을 알아보고 식장을 알아보며 마음을 놓고 있었을 무렵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하는 통화를 얼핏 엿듣게 된 거였는데요. 아니, 엄마, 세롬이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해요? 억지로 그분을 모셔올 수는 없잖아요. 아니, 세롬이한텐 나쁜 짓만 한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을 결혼식장에 들이는 건 제가 허락 안 해요. 듣자 하니 시어머니께서 아무래도 결혼식장에 제 부모님이 아예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제겐 티내지 않으셨지만 막상 그런 말을 뒤에서 듣고 나니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에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밤새 고민을 하다가 아빠를 찾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찾았다기보단 아빠가 절 찾았다고 봐야죠. 그래, 세롬이냐? 이 번호 네 외삼촌한테 알아낸 번호다. 잘 지내지? 한번 볼 수 있냐? 절 왜 갑자기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딸 보자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니? 얼른 보자꾸나. 너한테 할 말도 있구나. 아빠가 갑자기 절 보자고 했을 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어린 시절 아빠에게 무서움을 느꼈던 기억이 남아있었나 봐요. 아빠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긴장이 되고 몸이 떨리던지 토가 나올 것처럼 신물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도 일단 얼굴은 보고 결혼식장에 와달라고 말해야 하니 도살장에 끌려 나가는 것처럼 억지로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마주친 아빠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늙고 초췌해져 있었죠. 왔니? 그동안 잘 지냈니? 결혼은 했고 많이 컸구나. 네. 아빠는 웃기게도 굉장히 부드러운 어투로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치 저와 전화하고 안부를 주고받던 사람처럼 말이죠. 전 아빠의 말에 한마디도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랄까요? 아빠는 분명 어린 시절과 달리 많이 늙어 있었는데 이젠 내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아빠를 보자마자 그날의 엄마가 아주 오랜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더라고요. 아마도 겨우 억눌러 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날에 엄마가 생을 달리하던 그 기억, 차마 마주치지 못하고 외면해왔던 기억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빠를 보니 그날의 엄마가 떠오르면서 가슴에 화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거기다 아빠가 절 찾아온 용건 또한 기가 막혔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버린 인간 같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아빠가 널 보자고 한 건 말이다. 실은 요즘 아빠가 사정이 힘들어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살고 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딸이 아빠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싶어서 찾아왔단다. 너만 괜찮으면 조금만 돈을 빌려줄 수 있겠니? 그
그 말을 듣자마자 이성의 끈은 획 풀려버렸고 전 그 자리에서 결혼식 얘기는커녕 저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버렸습니다. 아빠, 그거 알아요? 아빠 때문에 엄마 죽은 거. 모르고 있었나? 엄마, 아빠 때문에 죽었어요.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금에서야 알려드리게 되네요. 최소한 그건 알고 살아가시라고요. 인간이라면 그런 죄책감 정도는 느껴야 정상이잖아요? 아빠가 어렸을 때 저한테 엄마한테 어떻게 하신지는 기억하시죠? 얼마나 잔인하셨는지, 얼마나 무책임하셨는지. 그러니 이제 와서 절 보며 추억 되새김질하고 좋은 아빠인 척하지 말아주세요.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저 가볼게요. 다신 볼 일 없었음에요. 결국 결혼식장에 아빠는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빠 없는 결혼식이어서 행복했고 아빠와 제외한 그 끔찍한 기억 또한 저편으로 넘기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어요. 정신없이 신혼집을 꾸미고 남편과 여행을 각오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남편과의 관계가 좋았다 해도 시부모는 또 다르더라고요. 아버님은 괜찮으셨는데 언젠가부터 어머니께서 툭하면 저를 함부로 대하는 발언들을 하시곤 했습니다. 예, 너는 여자가 살림을 이렇게 못해도 되겠니? 내 아들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겠어? 잘 좀 해라, 응? 난 너 부모 없는 애라 해도 아무 편견 없이 받아줬어. 그럼 너도 나한테 뭐 보답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보답이요? 그래, 시부모님을 잘 모셔야지.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땐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며 따스하게 절 받아주셨던 시어머니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정없는 얼굴로 자꾸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린 시절 눈칫밥 먹었던 시절이 생각나면서 시어머니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상처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했지. 반찬 사 먹지 말고 꼭 네가 직접 하라고. 네가 뭐든 직접 해버릇해야 하는 거야. 사 먹으면 한도 끝도 없어. 더군다나 내 아들은 밖에서 사 먹는 음식 좋아하지도 않는다. 내가 그렇게 키웠거든. 근데 왜 시애미 말은 듣지도 않고 자꾸 네 멋대로 하려는 게야? 너 내 말 무시하는 거니? 아니요, 어머니. 무시라뇨. 그런 게 아니라요. 예, 너 가정교육 잘 받고 큰 거 맞지? 그때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홀어머니 밑에서 크다시피 했지만 엄마가 잘 가르쳐 주셨다고. 그럼 이것도 잘해야지. 이건 왜 못하니? 네 어머니가 너 그렇게 가르치셨든?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점점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지쳐갔어요. 제가 아무리 친딸처럼 살뜰하게 하려 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대와 모진 말들 뿐이었습니다. 도와주실 줄 알았던 시아버지는 이를 넋놓고 보고만 계셨고요. 실망과 상처가 가슴속에 얼룩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참지 못하고 이를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고 남편은 이를 알자마자 바로 중재에 나서줬습니다. 바로 시댁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간 것이었죠. 사실 남편 입장에선 하기 힘든 선택이었어요. 직장이 사는 집과 가까웠고 남편은 시댁과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고 제가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 되자 남편은 말했어요. 우리 이사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당신이 너무 힘들어지겠다. 서둘러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 여보. 이사를 간 뒤론 그렇게 무사히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남편에게 이 부분은 참 고맙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지낼 때는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나 남편이나 아이를 가지는 것에는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그 덕분에 저나 남편이나 결혼한 뒤에도 계속해서 다니던 회사를 재직하였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바쁜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중소기업치고 회사 사람들도 다 착한 사람뿐이었고 대표님도 직원 하나하나를 소모품이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여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부부로서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도중에 누군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그 사람이 김세롬 씨 맞으시죠? 라면서 제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는 대체 어디서 만났었던 사람일까 하고서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저랑은 완전히 초면이었거든요. 일단 맞다고 하고 그냥 가만히 그 사람 얘기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춘기 씨 아시죠? 설마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남자에게서 제 인생 가장 끔찍한 기억을 남긴 이름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김춘기. 망나니 같던 제 아빠의 이름이었죠. 어쩐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남편에게 대략적으로 상황 설명을 하고 먼저 퇴근하고 가라고 한 뒤 저는 회사 일이 끝나고 그 남자와 함께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당시 아빠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게 됐던 원인이 된 상간녀와 아빠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었어요. 시기상 계산해보니 처자식 버리고 도망가기 전부터 낳은 아들이더군요. 아, 대체 어떻게 그 아들이란 사람이 저를 찾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간경화에 걸려서 간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저랑은 간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세롬 씨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하고 한번 찾아왔어요. 세롬 씨도 저희 아버지 자식이니까 조직 검사라도 한번 해주실 수 없을까요? 기가 막혔어요. 간이식은커녕 막말로 멀쩡히 있는 간이라도 떼서 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빠를 싫어했던 저로서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의 자식이라는 것도 너무 싫은데 자식이라는 이유로 간이 맞아서 이식이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너무 혐오스러울 것 같았어요. 어차피 이식을 해줄 생각도 없었지만요. 나는 그런 인간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는 잘해줬나 봐요? 저는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알고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그 인간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한 번은 참을 테니 다음에 또 이따위 부탁하려고 나 찾아오면 그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머리채라도 잡고 끝까지 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날 집에 돌아갔는데 정말 계속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애초에 아빠가 자기 아들한테 제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 남자가 저를 찾아올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상간녀랑 바람나서 저랑 엄마 버리고 가고 엄마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몰아갔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살려고 그런 식으로 제 이름을 언급했다는 게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집에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경우가 다 있어? 라며 저를 대신해서 더 크게 화내줘서 그나마 아픈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잠만 자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 악몽으로 나타났어요. 바로 아빠가 절 엄하게 대하고 꾸짖고 어린 전 엎드려 울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보, 괜찮아? 왜 울어? 울지 마. 아침마다 전 눈물로 흠뻑 젖어 잠에서 깨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피곤한 얼굴로 회사를 출근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가던 마지막 순간이 꿈에 나올 때도 있었고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날이 꿈에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자다가 눈을 뜨자마자 펑펑 울었던 날도 있고 잠을 잘 때만 꿈을 꾸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밤을 새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깨어있을 때도 계속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맴돌고 이유 모를 찝찝함이 자꾸 느껴지는 통에 일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종종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때 제가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슨 마음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그 상태로 쭉 살고 있던 와중에 그 아빠의 아들이라던 사람이 저를 처음으로 찾은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사람 촉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이상하게도 휴대폰 벨소리가 번개치듯이 귓속에 빨려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롬 씨에게 참 죄송해요. 장례식에 오라고 전화를 드린 건 아니고 그때의 제 무례를 사과도 할 겸 그래도 일단은 세롬 씨도 최소한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그게 도리일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세롬 씨한테 전화할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전해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생각과 고민들이 씻은 듯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왜일까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소주에 닭발 하나 시켜놓고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야식을 먹고 대화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아직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같은 피를 타고난 아빠라고 어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쓰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이 있기라도 했는지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고 소주 한 잔을 기울이니 어릴 적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도 잠시나마 행복했던 아빠와의 추억들. 그날 저는 별빛을 안주 삼아 오랫동안 추억에 잠겨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열심히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결국 이미 예전에 아빠와는 연이 끊기고만 사이고 지금 당장 제 옆에 있는 남편과 현재를 살고 있는 저를 생각하면서 지금에 충실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으신 분들, 여전히 힘드시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생각하며 꿋꿋이 버티시길,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런 여러분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